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례 없는 재앙, 필록세라 팬데믹이 유럽 전역을 덮쳤는데요.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해충이에요. 이 작은 곤충이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황폐화시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와인 생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여기에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와인 산업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프랑스는 AOC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한편 이 시기 신대륙 와인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유럽이 흔들리는 사이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신대륙 와인들은 기존의 전통과 기준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와인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구대륙 와인, 즉 유럽 와인, 그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등 신대륙 와인, 이 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은 필록세라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포도나무 팬데믹 사태를 겪었죠. 연속하여 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수많은 포도밭과 와이너리가 전쟁터로 변했고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이어진 2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주요 포도밭들이 폭격으로 파괴되고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또 샴페인 등지에서 최고급 와인을 약탈해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처럼 필록세라의 충격과 세계대전의 여파가 겹치며 유럽 와인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와인의 품질을 지키며 유럽 와인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와인 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또 오랜 어려움을 빠르게 보상받고자 저품질 와인을 대량 생산하거나 가짜 와인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인들도 늘어났죠. 예를 들어 저품질 와인을 섞어서 라벨만 보르도 혹은 부르고뉴 이렇게 둔갑을 시키거나 아예 메이드 와인이라고 해서 가짜 와인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가짜 와인은 건포도에 열을 가하고 알코올을 섞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진짜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프랑스에는 이러한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1935년 프랑스는 와인의 품질과 생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라고 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죠. 이 AOC 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와인 산업의 기준이 되었고요. 이제 AOC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프랑스 와인을 이해할 수 없거나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체계가 되었죠. AOC는 말하자면 원산지를 표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원산지 표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와인에 대한 명성이 떨어진 상황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생산자들에게는 그들의 유산과 명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AOC가 와인에 국한되었지만 이후 프랑스 각 지방의 치즈, 버터, 올리브유 같은 다양한 농산물에도 확대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식품을 이해할 때도 AOC 시스템을 아는 건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당시 다수의 와인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AOC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해당 지역 이름을 와인 라벨에 사용하려면 합의된 해당 지역의 재배 구역 안에서 정해진 포도 품종만을 생산하고 또 아주 엄격한 생산량 제한, 포도밭 관리 방법, 양조 기법, 숙성 기간과 같은 세부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이름을 적으려면 부르고뉴 지역으로 지정된 포도밭에서 재배된 특정 포도 품종으로 만들고 전통적인 양조법에 따르며 최종 결과물이 AOC 세부 규정을 충족해야만 AOC 부르고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시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 또한 법안 시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보르도 농업학교 교수이자 당시 농무부 고위 공무원인 조세프 카푸스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35년 AOC 원산지 명칭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됐고 이로써 프랑스는 오랜 혼란을 끝내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역 고유의 스타일과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 와인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선구적인 일이었습니다. AOC 시스템은 이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주요 와인 생산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 1992년 유럽연합 EU는 국가별 규제를 통합해서 PDO라고 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와인 생산지가 통일된 기준 아래에 관리되며 유럽 와인의 품질과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와인의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가장 자주 유용하게 쓰는 개념이 바로 구세계 와인, Old World 와인, 그리고 신세계 와인, New World 와인인데요. 고대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와인을 생산해온 유럽 대륙의 와인을 구세계 와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에 비해서 유럽의 신대륙 발견 이후 와인이 생산되기 시작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의 와인을 신세계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세계는 와인 스타일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구세계 와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와인의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앞서 소개한 AOC 시스템이 바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와인 스타일을 규정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와인은 포도 품종보다 원산지, 즉 생산 지역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한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와인 양조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AOC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스타일이 곧 와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와인 라벨을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메를로와 같은 포도 품종명 대신에 부르고뉴, 보르도, 알자스와 같은 지역명이 딱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고급 와인의 경우 라벨에 표시되는 지역명이 더욱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르고뉴 와인을 보면요. 부르고뉴 안에서도 코트 드 누이 지역 혹은 본 로마네 마을, 라 로마네 포도밭 이렇게 점점 더 좁혀지면서 한 마을, 심지어는 특정 포도밭의 이름만 딱 적혀 있는 라벨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도 품종도 안 적혀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스타일의 와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AOC 같은 체계를 통해 정해진 품종과 양조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산지의 이름은 곧 와인 품종과 스타일을 의미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생산지명만 딱 적혀있는 라벨만 보고도 그 와인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바로 생산지명을 많이 외워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특히 프랑스 와인의 경우 수많은 AOC와 세분화된 지역명을 알아야 하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와인은 이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AOC 시스템이 수천 년의 지역 전통을 기반으로 와인의 스타일을 정의했다면 신대륙 와인은 유럽처럼 와인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한 이후 포도밭을 새로 개간하며 와인 산업을 시작한 곳이죠. 본격적인 산업화는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1970에서 80년대로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전통과 땅을 중심으로 와인을 생산했다면 신대륙 와인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을까요? 바로 융통성과 과학적 접근입니다. 신대륙 와인은 처음부터 기존의 규칙이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마치 계획 도시를 설계하듯 포도밭을 기후와 토양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성했죠. 이 기후대와 이 토양엔 어떤 품종이 가장 잘 자랄까?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과학적 방식을 통해 기후, 지형, 토양 등에 최적화된 포도 품종을 선택해 심은 거고요. 포도 재배 방식이나 양조법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맛과 스타일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설계되었습니다. 유럽이 필록세라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동안 신대륙은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영향을 덜 받으면서 현대과학을 도입해 와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유럽은 생산지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통적인 양조법을 고수했지만 신대륙은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같은 지역 와인일지라도 생산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용하는 품종과 양조 방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신대륙 와인의 라벨을 보면 유럽과는 다르게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 포도 품종명과 또 어떨 때는 와인의 스타일까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덕분에 신대륙 와인은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럽 와인과 달리 실제로 마셔보기 전에는 그 스타일을 또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신대륙 와인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품종, 최적의 기법, 재배 방식 등을 적용해 가장 효과적이고 극대화된 와인을 생산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개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따라올 수 있겠죠. 반면 유럽 와인은 AOC 같은 규정 안에서 지역의 때루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고유한 맛과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빈티지, 즉 생산 연도에 따른 품질 차이인데요. 유럽 와인은 생산지 보호법에 따라 포도 재배와 양조 방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빈티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신대륙은 빈티지, 생산 연도에 따라서 더 유연하게 그 해의 기후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점도 신대륙 와인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인식을 만드는 요인이자 한편으로는 빈티지 차이가 적어서 개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신대륙 와인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적고 균일한 극대화된 맛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유럽 와인의 매력은 바로 그 균일하지 않은 고유의 개성과 때루아를 담아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970년대 이후로 이어진 신대륙 와인들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고 와인 역사상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파리의 심판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이기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호주는 펜폴즈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1970에서 80년대에 국제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호주의 시라즈가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으며 호주 와인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체계적인 와인 산업 육성과 와인 연구기관들의 과학적 접근이 이러한 성장의 바탕이 되었죠. 뉴질랜드는 말버러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뇽 블랑 와인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며 와인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85년 클라우디 베이 와이너리의 소비뇽 블랑 와인이 출시되면서 세계 와인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담숨에 뉴질랜드 와인을 글로벌 무대에 올려놓게 되었죠. 그 전까지 뉴질랜드 와인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클라우디 베이의 강렬한 아로마와 신선한 산미가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뉴질랜드 이퀄 소비뇽 블랑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신대륙 와인의 성장은 각국의 과학적 접근과 양조 기술 발전 덕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형 유통망과 국제 해운 물류 시스템의 발전의 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70년대 이후로 컨테이너 해상 운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와인의 장거리 수송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상 수송 중 산화와 부패의 위험이 컸지만 냉장 컨테이너와 온도 조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대륙 와인들이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미국의 코스트코나 영국의 테스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성 좋은 가격에 신대륙 와인을 대규모로 유통하며 신대륙 와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테스코는 1980에서 90년대 칠레, 남아공, 뉴질랜드 등 다양한 신대륙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유럽 시장에서 신대륙 와인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신대륙 와인의 성장은 기존 유럽 중심의 와인 지형에 큰 균열을 일으키며 와인 세계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게 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계 와인 생산 지도가 완성된 것은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하지만 와인 생산 지도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을 통해 미국 와인의 약진에 좀 더 포커스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